만약 당신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진리를 발견했는데 세상 모두가 당신을 미친놈이라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숨길 건가요? 아니면 세상과 싸울 건가요? 격동의 19세기에 두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직관을 거스르는 우주의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 사실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비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에 영감을 주었던 수학자 가우스와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물리학자 볼츠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에피파니수. 평행선이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결과도 평행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가 평평한 공간을 전제로 세상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가우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평평하기만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평평한 공간에서는 180도이지만 볼록한 공간에서는 180도보다 크고 오목한 공간에서는 180도보다 작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가우스의 제자였던 리만은 이를 토대로 휘어진 공간을 다루는 리만 기하학을 세웠고, 이것이 훗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우스는 자신의 엄청난 발견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10년 넘게 서랍 속에 묵혀두었습니다. 그의 서랍에는 이 밖에도 소수의 비밀, 최소 제곱법 등 시대를 앞선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가우스가 서랍을 닫지 않고 비유클리드적 기하학을 일찍 세상에 공개했다면 수학과 물리학의 혁명은 수십 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학계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절대적 진리로 믿었고, 이를 흔드는 새로운 기하학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우스는 갈릴레오의 운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친구 베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우둔한 사람들의 외침이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증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진리를 세상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피했고 죽을 때까지 수학의 왕자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침묵은 과학사의 시계를 수십 년 늦춘 선택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걸까요? 가우스의 서랍이 닫히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또 한 명의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물리학자 볼츠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을 청소하면 깔끔해진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어질러진다. 왜 그럴까? 왜 깔끔한 상태는 금방 어질러지는데 어질러진 상태는 왜 저절로 깔끔해지지 않을까? 볼츠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무질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흐른다. 왜냐고? 깔끔한 상태는 아주 특별한 배열이 필요하니까. 이를테면 책은 책장에, 옷은 옷장에, 신발은 신발장에,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질러진 상태는 책이 바닥에 있어도 되고, 옷이 의자에 걸려 있어도 되고, 신발이 거실에 굴러다녀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감고 물건을 무작위로 던진다면 그 물건들은 제자리로 들어갈 확률보다 아무데나 떨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는 특별한 질서가 유지되기보다는 무질서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볼츠만은 이 깨달음을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현대물리학의 성경이라 불리는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입니다. 이전에도 엔트로피라는 말은 있었지만 단순히 열이 퍼져나가서 질서가 깨진다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볼츠만의 공식이 특별한 이유는 엔트로피의 본질을 원자의 활동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원자 배치의 다양한 확률 중에서 어떤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커피의 열 에너지가 주변 공기로 퍼져나가는 것은 막연한 무질서가 아니라 원자들이 좁은 컵 안에 모여 있는 것보다 넓은 방 안으로 흩어지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확률과 연결하면서 기존의 열역학을 통계역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엔트로피는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확률이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현대의 양자역학에서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원자가 상식이지만 19세기 말 과학계는 경험주의 철학에 기반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볼츠만이 아무리 원자가 있다고 외쳐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두들 볼츠만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거장 마흐는 이렇게 말했죠. 물리법칙은 무조건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확률일 수 있나? 그리고 당신은 원자를 본 적이 있나? 볼 수도 없는 알갱이들로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겠다니 그건 물리학이 아니라 망상일 뿐이다. 그리고 사과는 무조건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확률이란 말이냐? 그럼 사과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나보고 기적을 믿으라고? 볼츠만이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과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럴 확률이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작을 뿐입니다. 볼츠만은 사과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자연현상을 확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없던 당시에 이 세상이 확률로 움직인다는 볼츠만의 통찰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은 계속되었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진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 평생의 연구가 망상이었을까? 62세가 되던 해 그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의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지만 아내와 딸이 바다에 수영하러 간 사이 호텔 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트에는 끝까지 원자를 증명하려 했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볼츠만이 떠나고 불과 1년 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분석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원자들이 꽃가루 입자를 끊임없이 때리고 있는 현상이다. 아인슈타인은 원자가 꽃가루를 어떻게 흔들리게 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고 실제로 꽃가루는 그의 계산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볼츠만이 평생 외롭게 주장했던 원자론과 통계역학이 정말로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도 커피가 식는 이유도 모두 수조교의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확률 때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물리학자 페랭이 원자가 실제로 존재함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볼츠만이 평생 주장했던 원자가 실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볼츠만의 가족과 제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묘비에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을 새겼습니다. 이곳은 과학의 성지로 여겨지면서 매년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진리 앞에서 가우스는 침묵했고 볼츠만은 외쳤습니다. 가우스의 서랍이 닫혀있던 시간 이상으로 인류의 진보는 늦춰졌지만 아무도 가우스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볼츠만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야 우리가 비로소 확률로 움직이는 우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가우스의 침묵과 볼츠만의 외침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19세기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서랍 속에 진리를 숨긴 채 평온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롱받더라도 외침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천재의 엇갈린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그 울림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피파니 숲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